네, 안녕하십니까. 제24회 중국은 어떻게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제가 요즘 중국 경제고목의 특별히 좀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병에 걸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래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이 경제 문제는 길게 쓰면은 논점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짧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잘게 나누다 보면은 이 그림이 맞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좀 이 중국 부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시중에 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거 뭐 중국이 폭망한다. 이 중국이 망한다는 게 굉장히 프로세스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형태로 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론에 입각해서 중국 부채 해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략한 중국 부채 문제의 전개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뭐 중국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 초부터 심각하게 거론되었습니다. 동유럽과 소련의 붕괴의 여파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성은 바닥 수준이었고 기술, 노동 생산성 역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도에도 이 문제는 또다시 서방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공장으로 지속적으로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부채 위기로는 쑥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90년대 후반 WTO에 가입을 했죠. 중국 경제 전반의 캐시플로우가 크게 개선되고 지속적인 외자 유입, 외국 기업들의 직접 투자, 그리고 무역 수지 탄탄한 흑자로 안정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제 2008년도 리만 위기 이후 중국은 천문학적인 경기 부양을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아직 판단하긴 이르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좀 과잉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위기를 틈타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기회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010년부터 엄청난 돈을 풀고 과잉 투자와 낭비성 프로젝트로 현재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학자들이 언론인 유튜브가 부채 문제를 자세히 다루어서 중국 부채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편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해결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채 문제 예상되는 전개 과정은 이론적으로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국영기업이나 프로젝트의 대규모 도산과 부도, 실업, 금융기관 부실 채권 폭등, 금융기관 파산, 유동성 위기, 매우 험악하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은 시장 경제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질서 있게 부실 채권이 정리되는 조용한 과정.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역시 원론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구한다. 첫 번째 국제기구, IMF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경제 강국의 1대1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파이어세일이죠. 빚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빚잔치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빚을 줄인다. 또 세 번째는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부채를 떠안고 지불 보증을 하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상환을 보증하는 겁니다. 과연 중국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위기에 이 IMF를 떠올리는데 중국의 경우는 IMF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현실적으로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IMF의 지원은 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데가 있습니다. 국채를 트레이더블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국의 채권에 예를 들면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엄청 올랐습니다. 가상금리도 엄청 붙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거의 정크본드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IMF의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중국의 채권을 거래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의 국채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과하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좀 낮추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디폴트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단히 엄격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즉 IMF는 국가의 경영 장부를 샅샅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즉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복지 정책, 국가주도 프로젝트, 심지어 국방 예산, 글자 그대로 중국을 발가벗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 처했을 때를 떠올리면 됩니다. IMF 심사관이 와서 뭐 이제 재경부랑 뭐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것을 야 이것 빼 저것 빼 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IMF는 우리나라의 모든 디테일한 정보를 다 보게 됩니다. 이 중국처럼 거대한 나라는 이런 방식의 외부의 개입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뭐 IMF 역시 뭐 이런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수혈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IMF야 뭐 국제 회원국들이 모여서 만든 기구인데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전면적인 IMF 개입은 뭐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야기되는 뭐 중국이 IMF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중국은 EU, 미국, 일본 등 경제 강국과 1대1 지원, 예를 들면 통화 스왑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는 수단 외에는 국제기구를 통한 수혈은 사실상은 좀 불가능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영국도 IMF를 갔지만은 영국이나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는 모르겠지만 중국까지 가면은 뭐 사실상 이 국제기구로는 불가능하다 봐야 됩니다. 그럼 통화 스왑을 통한 1대1 지원은 어떻게? 이것도 한 국가가 중국을 도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외부 자금을 수혈하려면은 국가별 통화 스왑을 통하는 방법이 사실 유일합니다. 근데 중국 정도 규모가 되면 유럽, 일본, 미국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각국의 엄격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통화 스왑의 경우는 사실상 지불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채를 삭감한다든가 뭐 이런 이 헤어컷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은 뭐 결국은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국가 파산을 상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중국이란 나라 자체의 뭐 붕괴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빚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중국은 내다 팔 자산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중국이 예를 들면 어떤 성 하나를 뭐 광동성 하나를 내다 팔아서 빚을 갚는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국가 부도를 낸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뭐 그런 얘기,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국가 부도를 낸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만 돼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만약에 국가 부도를 내면 30년이 아니라 50년이 뒤로 돌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는 공중분해 될 겁니다. 여러 개의 나라로요. 아직은 그런 극단적인 상상을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 극단론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중국은 대부분의 대부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내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즉 중앙정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쉽게 강요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 체력이 있다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부도를 떠올리시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는 규모도 작았고 그때 당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랑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중국은 엄격한 구조조정과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며 해결해야 한다. 이 중국의 부채는 본질적으로 이제 국가 부채의 국영은행, 국영기업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는 정부 부문 부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에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떠안고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중앙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원론부터 봅시다. 국영기업 및 프로젝트의 대대적 구조조정, 부실기업이나 프로젝트 퇴출 및 중단, 국방 예산 대국민 복지 축소를 통한 재정 상태 개선, 지방은행 국영기업의 이 부실채권 소각, 국영기업 국영프로젝트 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외자 도입,
대외 금융시장 개방, 부동산 시장 개방 및 알짜 부동산 매각, 금융기관 통폐합과 자본 수요를 통해서 클린뱅크를 깨끗한 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국가 자산을 대외에 매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국민의 내핍을 강요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90년대 초에 이 중국의 대외 개방 조치와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94년도 이제 중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89년 이후부터 개방됐다고 보는데 이 94년에 중국이 특기할 만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1994년 1월 1일 하루아침에 위안화를 30% 이상 평가 절하했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계획무역에 사용하는 공정환율과 시중의 수급을 반영하는 시장 환율로 나누어져 있던 위안화 환율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공정환율을 달러당 약 5.8위안에서 8.7위안으로 평가 절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앞으로 취할 거라고 생각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94년도는 마켓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예를 들면 뭐 고시 환율이라 합시다. 그게 공정 환율인데 그 갭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 환율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위안화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94년도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 90년대 초 이제 중국으로 외국 기업 특히 일본과 유럽의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이원화된 환율 시스템이 비효율성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절이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은 시장 환율에 근접시켜 외자를 유치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 이후 이 매력적인 환율에 발맞춰 그리고 이제 중국 환율이 이제 계속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 한국 기업의 투자도 본격화되었고요. 중국은 이 이후에도 이제 소규모의 말도 아닌 이제 평가 절하를 하면서 중국으로 해외 투자를 촉진시켰습니다. 94년에 1차 평가 절하 조치는 중국 경제의 회복과 선진국의 주가 버블을 초래하는 한편 신흥국 통화 약세를 가져왔습니다. 이 동남아로 가던 투자가 갑자기 이제 중국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었죠. 그래서 이제 97년도 동남아발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늘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지만 이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제 같은 해 멕시코의 외환위기가 초래되기도 하고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동시에 1차 평가 절하 이후 이 후진국들이 이제 환율이 이제 좀 평가 절하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고 이때 당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이제 준비되고 있던 시절이라서 미국 유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까지 이제 IT 버블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요. 총평하면은 1994년도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는 경제의 시장화가 주 목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서 동떨어져 있던 기준치를 시장 가격에 근접시키는 시도, 또 이제 경제의 시장화 개혁 의지를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2010년도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만 이후에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는데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채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커창은 당시 금융시장을 대개방하려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후광통, 성강통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외국 자본을 이 중국 주식시장에 끌어들여서 debt to equity swap을 하는 건데 이제 외국 자본을 주식으로 받아서 이제 증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빚을 갚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기업 부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시 개방으로 부족해지자 이 중국 투자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5년도 8월에 위안화 평가 절하를 좀 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사이칼로지컬한 게 있는데 94년도 위안화 평가 절하를 상기시키고 동시에 중국의 부채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거론되는 시기여서 위안화의 꾸준한 약세의 공포가 이제 시장에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증시도 폭락하고
뭐 2015년 중반부터 2016년도까지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발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의 부채는 문제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조치를 동시에 단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2015년도 조치가 대실패로 끝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외환 보유고만 1억 달러, 뭐 1조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방향을 선명하게 하고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려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인민은행의 위안화의 어느 정도의 평가절하는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뭐 2013년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아베의 세계의 화살, 세계의 화살의 본질은 뭐 통화 팽창, 뭐 돈을 엄청 찍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큰 폭의 엔화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국민들의 연금과 저축고 구매력을 희생시키고 이제 산업 경쟁력을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경기 부양에 돈을 쏟아붓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중국의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위안화를 큰 폭 평가절하하고 통화 팽창을 시도한다면 그 목적은 부채가 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의 저축고와 구매력, 생활 수준을 희생시키고 이제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고 큰 돈을 쏟아부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클린뱅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장을 개방하고 외자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의 투자를 유인해서 이제 달러도 끌어들여야 되고요. 우량 국유 자산의 이 빚잔치를 통해서 국가 재정을 개선해서 부를 거야 합니다. 즉 인민들에게 내픽과 실현을 강요하고 동시에 큰 폭의 양보를 서방 자본에 내어 주어야 합니다. 뭐 원론적인 내용 같지만 이 위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결국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중국은 리만 사태와 같은 이 뭐 메시안 길을 걷지 않아도 됩니다. 뭐 난장판이 벌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진핑은 왜 주저하고 버티고 있을까? 뭐 중국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길을 간다면 시간은 좀 걸려도 중국의 부채는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시에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는 이 중국에 대규모 대출을 해준 나라든 특히 유럽과 일본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도 중국 금융이 난장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끼칠 충격을 감안하면 미국 역시 이 중국이 원론대로 풀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는 사실 현실론입니다. 이 서방은 시진핑의 버티기를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원론적으로 풀어가면 중국 재정에 대한 서방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며 뭐 대외적인 대망신 그리고 가혹한 민생의 고통으로 인민의 저항 그리고 서방에 팔려나갈 알토란 같은 중국의 자산이 핵심 고민일 겁니다. 뭐 사실은 서방 자본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알토란 같은 자산과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 중국의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고요. 그리고 급격한 대외 개방 이후 중국 사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도 공산당에게는 심각한 고민입니다. 뭐 중국의 개방과 시장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과연 중국이 하나의 나라로 통합될 수 있을지, 이탈하는 지방은 없을지, 군부와 공산당 지배계층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시진핑 자신의 운명은 어찌 될지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서방이 중국을 포위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끝내 저항하고 옥세를 각오한다면 뭐 부채 자체는 정부에 의해서 보증될 겁니다. 그러나 이 중국 경제는 궤도로에서 이탈하여서 심각한 불황이나 혹은 불황이 없더라도 거의 뭐 0%에 가까운 뭐 무성장으로 꽤 오랜 기간 시련 속에서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부채 때문에 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로서는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목적은 중국을 이 연착륙시키면서 이제 문을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개방을 많이 해서 그 속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 중국을 선점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뭐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